상속 포기 각서예요.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니 이제 그만 쉬십시오. 남편의 온기조차 식지 않은 장례식장.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천억 빌딩을 향해 걸어나갔죠. 이제부터 가장 비참하게 쫓겨난 어머니의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텅 빈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영숙은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의 눈가는 이미 눈물조차 마른 상태였죠. 조금 전까지 조문객들로 북적이던 공간은 마치 거짓말처럼 한산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이지혜가 영정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슬픈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언가를 끝마친 듯한 후련함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슬픔을 연기하려는 듯 눈가를 살짝 훔쳤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영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못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태준아?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분위기에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눈에서 불길한 무언가를 읽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러자 김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혜는 슬며시 남편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뜩이는 것을 박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영숙이 묻자 태준은 봉투를 그녀의 눈앞에 무정하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그 말이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를 가르고 영숙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 사이에서는 경악에 찬 탄식이 터져나왔죠.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형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을 해? 고모와 삼촌이 격앙된 목소리로 김태준을 꾸짖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라는 듯 그의 아내 지혜가 나서서 가증스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태준 씨가 내린 결정이에요. 이지혜가 박영숙의 팔을 잡으려 하자 박영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어머님, 아버님도 평생 회사 일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님까지 힘든 짐을 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면 됩니다. 아버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지혜는 죽은 남편까지 들먹이며 영숙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죠. 그 얼굴에는 시어머니를 위하는 걱정이 아닌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는 자의 추악한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영숙은 시선을 돌려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정말 이 엄마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니?
태주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고 힘든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쉬십시오. 그 순간 박영숙의 머릿속에 얼마 전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당신 눈에는 정말 안 보여요? 태준이 저 아이, 당신 잘못되면 회사고 뭐고 다 집어삼키고 저까지 길바닥에 내쫓을 아이예요. 영숙이 남편 김철민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철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내가 없으면 당신을 더 생각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마지막 믿음은 결국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박영숙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지 않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래, 알겠다. 여기 도장 찍으면 되지? 박영숙의 짧은 대답에 친척들이 오히려 더 당황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영수가 저기 도장을 찍으면 어떡해? 형수님,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의 말을 뒤로한 채 자신의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쾅! 그들이 내민 서류에 영숙은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태준과 이지혜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그 낡은 열쇠에 꽂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며느리 지혜가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열쇠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남편의 영정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여보. 당신 아들이 정말로 날 버리네요. 영정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끝낸 박영숙은 몸을 돌려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좋다.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영숙은 굽혔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장례식장 출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주어 걸어 나갔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친척들의 비난 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영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는 지난 수십 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무거운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알리는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죠. 장례식장을 등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온 박영숙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선 택시의 기사가 피곤한 얼굴로 창문을 내렸죠.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강남구요. 테헤란로에 있는 YS 타워로 가주세요. 영숙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텅 빈 새벽의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박영숙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들의 배신, 그 모든 것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택시는 어느새 화려한 강남의 중심부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유독 위용을 뽐내는 거대한 건물 앞에 차가 멈췄어요. 손님, YS 타워 도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숙이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리자 밤하늘을 찢을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고층 빌딩이 그녀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의 통유리로 된 이 건물은 남편의 회사 일신그룹과는 전혀 다른 그녀만의 것이었습니다. 박영숙이 익숙하게 정문으로 향하자 야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의 눈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급한 볼일이 생겨서요. 아무에게도 말할 것 없어요. 영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경비원은 더는 묻지 않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웅장한 로비를 가로지른 박영숙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구석에 숨겨진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죠. 엘리베이터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최고층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50층에서 문이 열리자 장례식장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과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나타난 것이죠. 영숙은 거실을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그녀의 지적 편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책장의 특정 부분으로 다가가 셰익스피어 전집 중 한 권을 살짝 당겼습니다. 그러자 위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사람 키만 한 대형 금고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섰을 펄은 탐욕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사실 그 금고 열쇠는 장례식이 끝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주려 했던 그녀의 재산이었죠. 열쇠를 꽂고 다이얼을 맞추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내부는 그야말로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비밀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차명법인 서류들과 해외 투자 계약서, 그리고 강남 일대의 금싸라기 땅과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과는 별개로 오직 그녀의 힘으로 이룩한 결과물들이었죠. 영숙은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고이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만년필을 손에 쥐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밤 남편 김철민이 난생 처음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고 잔뜩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던 날이었죠. 여보, 내가 드디어 해냈어. 우리 일신무역이 드디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녀 앞에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 상자를 그녀에게 내밀었죠. 이거 받아. 당신이 밤새 자료 정리해주고 서툰 영어로 바이어들 설득하는 것까지 도와줬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을 거야. 앞으로 이 만년필로 더 크고 대단한 계약서들에 당신이 직접 서명해. 그때의 약속과 꿈은 모두 부서진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고 하나뿐인 아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재의 푹신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당신과 회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국 내게 돌아온 건 아들의 배신이라니. 씁쓸한 독백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EYS 타워는 남편의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약간의 땅을 판 종잣돈을 시작으로 남다른 투자 감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뤄낸 결과물이었죠. 남편이 사업에만 몰두할 때 그녀는 밤을 새워 세계 경제를 공부했고
환율의 변동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남편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수많은 비밀 계좌를 통해 자산을 불려왔던 겁니다. 영숙은 금고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더 꺼내 펼쳤습니다. 파일의 첫 장에는 YS 타워 소유권 증서라고 적혀 있었고 등기부등본 소유주란에는 박영숙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빌딩의 존재를 말했으면 너희들은 더 날카로운 칼을 내게 들이밀었겠지.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숙은 만년필을 다시 벨벳 상자에 넣고 금고 문을 닫고 서재 창가로 걸어가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아들과 며느리는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창에 비친 자신의 결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박영숙은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숙이 YS 타워에서 조용한 전쟁을 다짐한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 태준과 며느리 지혜는 서초동의 대형 법무법인 회의실에 마주 앉아 유언장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죠. 태준이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나지막이 불평했습니다. 변호사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약속 시간에서 10분이나 늦었잖아. 그의 초조함과 달리 지혜는 손거울로 자신의 화장을 고치며 여유롭게 대꾸했어요. 급할 건 뭐 있어, 여보. 어차피 이제 다 우리 건데. 10분 먼저 봤나, 10분 늦게 봤나 무슨 차이라고. 그녀의 말에 태주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셨을지. 그러자 지혜가 거울을 탁 소리나게 닫으며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아버님 유언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작성된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는 상속 포기 각서까지 확실히 받아냈잖아. 이제 와서 변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이제 곧 일신그룹 회장님이 되는 거고 나는 사모님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변호사가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고 김철민 회장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철민은 첫째, 현재 거주 중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는 내 아내 영숙에게 상속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혜는 태준을 쳐다보며 조소에 가까운 미소를 흘렸습니다. 태준 역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이미 어머니의 상속 포기 각서 때문에 그 아파트가 자신들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둘째, 경기도에 위치한 선상과 셋째, 현금 자산 30억 원은 아내 영숙에게 상속한다. 현금 30억이라는 말에 지혜의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갔죠. 저 어마어마한 돈 역시 인감도장이 찍힌 각서 한 장이면 남편의 재산이 되니까요. 그녀는 마치 자기 통장에 돈이 꽂힌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목이 남았습니다. 넷째, 내가 보유한 일신무역의 지분 중 5%를 아들 태준에게 상속한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변호사에게 되물었죠. 지혜 역시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5%라고 하셨습니까? 회사 전체 지분의 5% 말입니다. 네, 유언장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신무역 지분 5%가 김태준 씨에게 상속되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유언장에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생전에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태준의 팔을 잡아 끌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태준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거야? 진정해, 여보. 여기서 흥분하면 우리만 손해야. 지혜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죠. 일단 아파트랑 현금 30억은 상속 포기 각서 내밀면 바로 우리 손에 들어와. 그건 식은 죽 먹기야. 변호사 시켜서 내일 당장 법원에 신고하라고 해. 그녀의 말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머지 95% 주식이야. 아버지가 그걸 허공에 날리셨을 리는 없고 분명 어머님이 손을 쓴 거라고. 어쩐지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너무 쉽게 찍는다 했어. 지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어머님 방을 샅샅이 뒤지는 거야. 현금이나 패물이 목표가 아니야. 주식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있는 단서, 차명계좌 내역이나 비밀 계약서 같은 거.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영숙의 방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숨겨둔 주식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비밀 장부나 계약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것은 낡은 옷가지와 사진첩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흩어진 낡은 가계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영숙이 직접 기록한 생활비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95%는. 그 모습을 본 지혜가 가계부를 낚아채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수상하잖아. 이렇게 아낀 돈으로 전부 주식을 사서 우리 몰래 숨겨둔 게 틀림없다고. 그럼 이제 어떡해?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태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치자 지혜의 눈에 섬뜩한 빛이 스쳤습니다. 걱정 마. 일단 내일 당장 포기 각서부터 가정법원에 신고해서 아파트랑 현금부터 뺏어오자. 그리고 어머님 직접 만나서 주식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면 돼. 지혜는 엉망이 된 방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어젯밤의 분노는 잊은 듯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서초동 법원 청사로 향했죠. 지혜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 안에는 영숙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종이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린 두 사람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창구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서류 봉투를 창구 직원에게 척 내밀며 말했어요. 상속 포기 신고하러 왔는데요. 여기 서류입니다. 무표정하던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하시는 분 성함이 박영숙 씨 맞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요. 그러자 직원은 서류를 두 사람 쪽으로 다시 밀어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죠. 아니, 여기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위임 서류까지 다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저희가 대신 온 거예요.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같은 중요한 신분 행위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이시라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다음 번호표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에 지혜와 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망신을 당한 채 법원 청사를 쫓겨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감히 일개 공무원 따위가 우리를 무시해? 차에 타자마자 지혜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죠. 진정해.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변호사부터 찾아가 보자. 두 사람은 곧장 지혜가 미리 알아둔 서초동의 가장 비싼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잘 차려입은 중년의 변호사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인감도장이 찍힌 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벗어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법원 직원의 말이 맞습니다. 상속 포기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법원에 출두하셔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각서는 그냥 휴지 조각이란 말이에요? 휴지 조각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강력한 법적 약속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법원 출두를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이 각서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꽤 드는 싸움입니다. 어머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그 표정을 읽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른 압박 카드도 함께 준비합니다. 압박 카드요? 네. 혹시 어머님께서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나 저희가 모르는 다른 재산 관계가 있습니까? 상대의 약점을 알아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무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던졌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이행받는 차원을 넘어 어머니의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법무법인을 나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음 날 강남의 허름한 빌딩 지하, 퀴퀴한 복도 끝에 자리한 흥신소의 문을 열었죠. 문 위에는 종합정보조사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름진 머리를 한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맞았습니다. 전화드렸던 김태준입니다. 아, 네네. 앉으시죠. 부인 되시는 분의 뒷조사 건으로 연락 주셨죠? 남자가 의자를 권하며 묻자 태준은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 어머니입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조사건이시군요. 남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채 태연하게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어머니의 최근 일주일간 행적과 혹시 저희 몰래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착수금은 선불로 500만 원입니다.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태주는 망설임 없이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처럼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태준은 지혜와 함께
다시 그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남자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두툼한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결과가 아마 꽤 놀라우실 겁니다. 남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죠. 뭘 알아냈는데요? 숨겨둔 땅이라도 있었나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박영숙 씨는 현재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YS 타워의 실소유주입니다. 네, 뭐라고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지혜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죠. YS 타워요? 그 꼭대기에 레스토랑 있는 50층짜리 빌딩 말인가요? 남자는 말없이 파일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숙이 건물의 개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을 인식시킨 뒤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남자가 내민 서류의 소유주란에는 박영숙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어머니가 저런 빌딩을? 네, 확실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해당 빌딩의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000억? 그 말에 지혜는 파일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죠. 세상에, 우리한테는 콩나물값 아끼는 척하면서 뒤로는 1,000억짜리 빌딩을 숨기고 있었다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박영숙 씨는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단순한 재산 상담이 아닌 뭔가 아주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신소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여보,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어머니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야. 아버님 회사를 빼돌린 거라고. 하지만 저건 완벽하게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아? 태준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지.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거야. 성년후견인? 그래.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고령의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1,0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비정상적으로 처분하려 한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거지. 자산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아들인 당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말이야.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해? 가능하고 말고. 그렇게만 되면 어머니의 모든 재산, YS 타워까지도 당신이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사실상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지혜가 득이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완전히 정신 이상자로 모는 거잖아. 배신? 웃기지 마. 1,000억짜리 빌딩을 숨기고 우리한테 회사 지분 5%를 던져준 게 진짜 배신이지. 먼저 우리 뒤통수를 친 건 어머님이야.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도 이미 1,000억 원이라는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지혜가 태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결국 태준은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 그렇게 하자. 잘 생각했어. 내일 당장 이 분야에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자. 지혜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돌아와 1,000억 원이라는 숫자에 잠 못 이룬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약속이라도 한 듯 서초동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분야에서 최고라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신가요? 태준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판단력을 완전히 잃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상의도 없이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에서 이기려면 법원을 설득할 가장 강력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드님께서 회사를 완벽하게 장악한 유능하고 안정적인 후계자라는 점이죠. 그 말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이 5%밖에 되질 않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5%라고요? 그럼 회사의 경영권은 누가? 저희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태준은 자신을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신청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장님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요 거래처들을 만나 아버님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으십시오. 일주일 뒤 태준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주요 해외 파트너사들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호치민의 최대 곡물 수입업체 사장을 만난 태준은 자신만만하게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미스터 김 박 여사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희 어머니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3년 전 남미에 큰 곡물 파동이 있었을 때 박 여사님의 환율 관리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환율 관리를 직접 하셨다고요? 물론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달러 해지 전략을 직접 세워주신 덕에 우리 회사가 파산을 면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태국의 파트너사 대표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판을 크게 벌이는 훌륭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판의 수익을 계산하고 위험 요소를 없애는 진짜 머리는 당신 어머니였어요. 우리는 박 여사님을 믿고 거래한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태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계약은 잘 될 것 같아? 지혜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망했어, 완전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 태준은 해외 파트너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혜는 전화기 너머로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포기라도 하자는 거야? 눈앞에 1,000억이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야. 시끄러워. 절대 포기 못해. 전화를 끄는 태준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내쫓은 상대가 실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향한 칼날을 벼리고 있던 그 시각, 일신무역 본사 42층 회장실에는 최 부장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간 고 김철민 회장의 충직한 수족이었던 최 부장이었죠. 그는 김철민 회장의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야근하던 직원이 인사를 건네자 최 부장은 피곤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 어서 들어가요. 조심하고. 텅 빈 사무실에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최 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모든 물건에 지난 20년간의 세월과 회장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최 부장님, 저 김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인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각했습니다. 부장님께만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태준 전무님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김 전무? 무슨 소리야? 전무가 지금 박영숙 사모님을 상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최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죠. 확실한 정보인가? 네. 대형 로펌에 다니는 제 대학 동기가 직접 알려준 정보입니다. 이미 소장까지 준비하고 있답니다. 전화를 끊은 최 부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과장의 충격적인 말은 그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6개월 전의 기억을 날카롭게 끄집어냈습니다. 회장이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던 바로 그날의 기억을요. 어두운 병실 안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철민이 힘겹게 최 부장의 손을 잡았죠. 최 부장, 나는 내 아들을 믿고 싶네. 회장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태준이가 제 애미를 내치려고 한다면 회장은 최 부장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앙상한 뼈의 감촉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잔이가 나의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주게. 방아쇠라니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이가 내가 준 만년필을 가지고 있을 걸세. 자네는 그저 그 사람에게 때가 왔음을 알려주기만 하면 돼. 최 부장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만년필이라니요? 내가 첫 수출 계약을 따내고 선물했던 바로 그 만년필 말일세.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 태준이가 선을 넘으면 잔이가 영숙이를 도와주게. 약속해주게, 최 부장. 그 마지막 약속을 끝으로 회장의 의식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장이 말한 선을 넘는 행동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이군요. 최 부장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비서실에 연락해 영숙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현재 강남 YS타워 최상층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날 저녁 최 부장은 거대한 YS타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영숙에게 연락을 취하자 잠시 후 그만을 위한 개인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50층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영숙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부장님. 서재로 안내받은 최 부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걸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원에서 발송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영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요. 결국 짐승이 되기로 마음먹었군요. 영숙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만년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년필? 영숙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부장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벽의 일부를 열어 숨겨진 금고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죠. 상자 안에는 낡은 만년필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만년필을 손에 쥐고 최 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만년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만년필을 든 영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벨벳 상자에서 낡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 환한 조명 아래 올려놓았죠. 최 부장은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것 안에 그이가 모든 걸 남겨두었을까요? 영숙이 만년필의 은색 몸통을 자세히 살펴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만년필의 표면을 꼼꼼히 훑어 내려가다 중간 부분에 아주 미세한 금속 링 위에서 멈췄어요. 여기에 무언가 있네요. 영숙이 손톱 끝으로 금속 링을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만년필의 몸통이 두 부분으로 부드럽게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잉크 카트리지가 아닌 손톱보다도 작은 USB 메모리가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최 부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탄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로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군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곧바로 암호를 요구하는 네모난 창이 나타났죠. 암호가 걸려 있네요. 혹시 짐작하시는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모님? 최 부장의 물음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수십 년 전의 어느 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숙은 천천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8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985만 315. 그 날짜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일신무역이 처음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장님이 바로 2만 년필을 제게 선물하며 함께 꿈을 이야기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영숙이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며 두 개의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각각 진짜 유언장, 비밀회계장부 파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가득 철민의 친필 서명과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또 다른 유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장례식 직후 공개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신무역의 지분 95%를 나의 아내 박영숙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읽은 영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옆에서 화면을 보던 최 부장이 경악하며 물었죠. 95%라니요. 그렇다면 태준 전무가 받은 5%가 정말 전부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네요. 그이가 아들에게 남긴 것은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영숙은 씁쓸하게 말하며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유언장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엑셀 파일 안에는 아들 태준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횡령 내역이 날짜와 금액,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1년 3월 18일
베트남 곡물 수입 대금 중 15억 원을 유령 회사인 GK 무역으로 허위 이체. 2022년 7월 2일 태국쌀 수출 계약에 중개 수수료 8억 원을 개인 계좌로 전용. 파일을 아래로 내릴수록 횡령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총 횡령 금액이 48억 원에 달합니다. 이걸 회장님께서 전부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파일의 가장 마지막 칸에는 철민이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미안하오. 나는 아비로서 아들을 끝까지 믿고 싶었소. 하지만 만약을 위해 이 증거들은 남겨두어야만 했소.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이 칼을 당신 손에 쥐어주기 위함이었소. 부디 나를 용서하시오. 마이너스 당신의 철민. 메모를 읽어내린 영숙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기록들을 남겼을지 아들을 의심하면서도 끝까지 믿으려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모님? 최 부장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영숙은 눈물을 닦고 아들이 보낸 성년의견인 지정 청구서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준비해야죠. 내 아들이 저를 위해 차려놓은 무대에서 제대로 된 연극을 한 편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연극이라 하시면 빼앗긴 제 회사를 되찾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연극 말입니다. 영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닌 모든 것을 건 싸움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최 부장님, 혹시 옛날 창립 멤버들과 아직 연락이 가능하신가요? 네, 사모님. 물론입니다. 아직도 몇 분간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제 편에 서주시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에 영숙이 나지막이 말했죠. 최 부장님, 남편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믿고 맡긴 일입니다. 꼭 성공시켜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회장님의 유지를 목숨 걸고 받들겠습니다. 최 부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난 뒤 영숙은 홀로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아픈 유산인 저 USB가 이제 그녀의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YS 타워의 서재, 영숙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USB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억장치 안에는 아들의 추악한 배신과 그것을 알고도 홀로 끌어안아야 했던 한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모든 비극의 씨앗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그날 밤에 뿌려졌습니다. 1년 전 늦은 밤 일신무역 42층 회장실에는 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이 뒤섞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철민의 얼굴에는 이미 짙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서류의 숫자 하나하나를 꿰뚫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오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아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류의 표지에는 GK 무역 거래 내역 및 자금 흐름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것은 태준이 몇 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모든 거래 내역과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네가 한 짓 전부 다 알고 있다. 철민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절망감에 잠겨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 엄마는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 꿈에도 모를 게다. 알면 가만히 있지도 않겠지. 철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하자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자꾸만 재촉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고 저를 매일같이 몰아붙여서 제가 정말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 철민은 아들의 구차한 변명에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선 철민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은 병마에 시달려 굽어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실망감의 무게가 그를 더 짓누르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서류를 검찰에 넘기면 너는 그대로 감옥에 가는 거다. 내 인생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 내 처자식의 인생도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할 내 엄마의 인생도 전부 끝나는 게야. 아버지, 제발. 태주는 아버지의 발치로 기어가 바짓가랑이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철민은 아들의 추한 모습을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힘껏 내리치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다 이내 힘없이 멈추었습니다. 차마 제 손으로 아들을 때릴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철민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단 한 번이라도 회사에 손을 대는 날엔 그땐 정말 내 애비가 아니라 이 일심무역의 회장으로서 내 모든 것을 빼앗고 길바닥에 내쫓을 것이다. 명심해라. 아버지, 정말 다시는 아버지 실망시키는 일 없을 겁니다. 정말로 약속할 수 있겠느냐? 네,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아버지와 회사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태주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주는 거짓말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고 철민에게 살갑게 다가가 업무를 보고하고 그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죠. 아버지, 오늘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식사는 잘하셨고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철민은 아들의 극진한 효심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태준의 효자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늘 무시하던 어머니 영숙에게도 깍듯하게 대했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요. 철민은 아들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내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보시오, 영숙. 태준이가 이제야 철이 든 모양이요. 당신도 너무 걱정 말고 이제 아들을 좀 믿어주시오. 정말로 저 아이가 변한 걸까요? 영숙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철민은 애써 아들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태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온 태주는 아내 지혜와 함께 값비싼 와인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연기 어때? 거의 나무주연상 감 아니야? 정말? 아버님이 아직도 의심 안 하셔? 전혀. 아주 완전히 속아 넘어오셨어.
이제 저 영감탱이가 하루빨리 죽어주기만 기다리면 이 모든 건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태준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물론 철민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죠. 그는 비밀리에 최 부장을 불러 태준의 동향을 계속 감시하게 했습니다. 최 부장, 내 아들이 정말로 변한 것 같나? 회장님,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합니다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부장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믿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회장의 마음 사이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횡령 증거를 USB에 모두 담고 진짜 유언장을 따로 공증받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전해줄 마지막 선물, 낡은 만년필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선의를 믿어보기로 결심하는 동시에 그 믿음이 부서졌을 때 아내를 지켜줄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칼을 손에 쥔 영숙의 지시에 따라 최 부장은 지난 일주일간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 저녁 그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YS 타워의 펜트하우스를 찾았죠.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간의 고된 여정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그를 맞이한 영숙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 부장님. 아닙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회장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인걸요. 최 부장은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영숙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았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 수십 년 전에 흩뿌려 두셨던 씨앗들을 오늘 제가 전부 거두어 왔습니다. 최 부장은 가방 안에서 수많은 지분 증서와 붉은 인감 도장이 찍힌 의결권 위임장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갔어요. 최 부장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일심무역을 세웠던 창립 멤버들과 회장님과 평생을 함께한 원로 임원들께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들입니다. 최 부장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가장 신뢰하는 동지들에게 지분을 나누어 맡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사태가 생겼을 때 회사를 지킬 마지막 방패로 삼기 위함이셨죠. 영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깊은 수까지 준비해 두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태준 전무가 사모님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폐륜적인 소송 소식을 듣고는 모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식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당장이라도 회사로 달려올 기세셨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의결권을 사모님께 위임하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분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던 베테랑 상무들의 지분 증서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금도 그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의결권이 총 몇 %나 됩니까?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에는 95%를 저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결권이 필요한 겁니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복잡한 상속 절차를 거쳐 주주명부에 사모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그분들의 의결권이 필요한 때입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이 중에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위임장만으로도 의결권 65%를 확보하셨습니다. 65%라면 네, 사모님.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경영권입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일심무역의 최대 주주가 되신 겁니다.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최 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아주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조금 전 태준 전무가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건은 회장 유고에 따른 비상경영체제 선포라고 합니다. 영숙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결국 칼을 뽑아들었군요. 스스로 회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마지막 발악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사들 앞에서 경영권 장악을 공식화하고 사모님을 완전히 몰아낼 생각인 듯합니다. 최 부장의 걱정스러운 말에 영숙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아주 잘 됐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일 이사회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장님, USB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발표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유언장과 아들의 횡령 증거, 그리고 원로들의 의결권 위임장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내일 아침 변호사님도 함께 이사회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영숙은 서재 창가로 걸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마지막까지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최 부장이 떠난 뒤에도 영숙은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카드는 아들을 향한 믿음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자 동시에 아내를 지키려는 마지막 사랑의 장표였습니다. 영숙은 이제 그 씁쓸한 유산을 들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내일의 승리는 그녀에게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요. 다음 날 오전 10시 일심무역 본사 44층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길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태준이 회장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비싼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태준이 의기양양하게 회의의 시작을 알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원로 이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전무.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강 이사님? 태준은 자신의 말을 끄는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아직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요 이사님들은 전부 참석하셨는데요. 태준이 회의실을 의아한 듯 둘러보며 말하는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변호사와 최 부장을 양옆에 대동한 영숙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태준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아들을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지나쳐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사회입니다. 관계없는 분은 관계없는 분? 영숙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영숙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영숙 사모님은 1심 무역의 최대 주주입니다.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태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이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인가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김철민 회장님의 친필 서명과 공증이 완료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낚아채며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1심 무역 지분 95%를 아내 박영숙에게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공개된 유언장과 다르잖아요. 태준이 소리쳤어요. 공개된 유언장이 가짜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대답과 동시에 최 부장이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진실을 보여드리죠.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태준의 이름으로 정리된 비밀 회계장부였습니다. 변호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2021년 3월 18일 베트남 곡물 수입 대금 15억 원 횡령. 2022년 7월 2일 태국 쌀 수출 중개 수수료 8억 원 개인 계좌로 불법 이체.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태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발악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자료야. 누가 이런 음해를. 조작이라고? 영숙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준 명의의 해외 비밀 계좌로 거액의 달러가 송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곧이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가족 해외여행 경비까지. 그 모든 것이 회사 돈으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김전모,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원로 이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태준은 비오듯 땀을 흘리며 변명했죠. 오해입니다. 전부 회사 업무를 위한 접대였습니다. 48억 원을 전부 접대비로 썼다는 말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영숙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부장님, 아직 오지 않은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사모님.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또 불렀단 말입니까? 태준이 불안한 눈빛으로 묻자 영숙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분을 모셔야죠. 끝도 함께 봐야 하지 않겠어요? 최 부장이 문을 열자 굳은 표정의 비서들에게 이끌려 지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핑을 즐기다 막 끌려온 듯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죠. 싸늘하게 얼어붙은 회의실의 분위기와 스크린에 떠있는 자신의 남편 이름, 그리고 상석에 앉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시어머니를 본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있는 남편의 횡령 증거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사들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 이게 다 뭐예요? 왜 저를 이리로 부르신 거냐고요. 지혜가 애써 태어난 척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영숙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이지혜 씨,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하죠? 저는 이사가 아닌데요. 당신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니까요. 최 부장의 차가운 대답과 함께 변호사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이름으로 개설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지혜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유령 계좌입니다. 남편이 횡령한 돈의 일부가 이 계좌로 흘러 들어갔더군요. 궁지에 몰린 태주는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전혀 모르는 계좌인데 왜 당신 이름으로 이런 게 있어? 나는 몰라요. 저런 계좌 만든 적 없다고요. 지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입금 날짜와 금액까지 명시된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이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의 판단이 짧았습니다. 이제 영숙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잘 들으세요. 조건이라니요? 첫째, 김태주는 그동안 횡령한 회사 자금 48억 원을 전액 변상할 것. 영숙이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둘째, 이 자리에서 이지혜와 즉시 이혼할 것. 뭐라고요?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지혜가 벌떡 일어나 악을 썼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지혜에게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넷째, 만약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두 사람 모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공범으로 즉시 검찰에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지혜는 이성을 잃고 영숙에게 달려들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여우,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를 갈라놔. 당신이야말로 1,000억짜리 빌딩이나 숨겨놓고 우리를 속였잖아. 1,000억짜리 빌딩이라는 말에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모님? 영숙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YS 타워 말인가 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남편의 회사 돈과는 단 한 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과 개인적인 투자 안목으로 이룬 제 개인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저희 상속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자 영숙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구나. 내 남편의 재산이 아닌데 왜 너네들이 상속을 받는 거지? 지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쐐기를 박듯 지혜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수십 개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최고급 스파 이용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준이 결국 영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영숙은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는데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지혜가 발악했죠. 이혼은 못해. 법적으로 나도 권리가. 그 순간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이 고발장을 즉시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장에는 지혜가 횡령에 가담한 증거들과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상세히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김태주는 내일부터 부산항 물류센터의 말단 사원으로 내려가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세요. 땀의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껴봐야 할 겁니다. 말단 사원이라니요? 싫으면 지금 당장 아내와 함께 검찰로 가면 됩니다. 태주는 아내와 감옥 그리고 부산행을 저울질하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숙은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준 전무의 모든 직위를 이 시간부로 박탈하고 저 박영숙의 회장 취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찬성합니다. 저희도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영숙은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슬프고도 길었던 싸움의 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비정한 심판이 내려진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일심무역은 영숙의 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회장실, 영숙은 산더미 같은 경영 보고서와 해외 계약서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의 그늘 대신 회사를 이끄는 경영인의 자신감과 지혜가 가득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최 부장이 한결 당당해진 모습으로 들어와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부회장님. 영숙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그녀의 눈이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했군요. 최 부회장님의 공이 큽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동남아 신규 루트 개척이 큰 효과를 본 덕분입니다. 해외 파트너사들마다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부산 물류센터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의 제목은 동남아 신규 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이었고 작성자란에는 김태준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본인이 직접 가져왔습니까? 네, 회장님의 정식 결재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오만하던 전무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낡은 작업복 차림에 햇볕과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 대신 진정한 땀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부산 물류센터의 김태준입니다. 태준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영숙이 의자를 가리키자 태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자신이 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컨테이너 하역 작업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죠. 호치민 항구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 시간을 3일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현재는 모든 배가 싱가포르를 경유하는데 파나마 성급의 중소형 화물선과 직접 계약해 직항로를 개설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현지 선사와 접촉해 가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태주는 막힘없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죠? 매일 컨테이너를 직접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비효율적인 동선이 눈에 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현장과 직접 땀 흘리는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냅니까? 영숙의 질문이 경영에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태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진솔하게 대답했죠.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습니다. 모두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들이 저를 인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인정을 받았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굳은 일도 제가 먼저 나섰고 회식이 끝나면 가장 먼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녹아든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보고서를 조용히 덮고는 펜을 들어맨 앞장에 서명했습니다. 이 보고서 정식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 태준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내용이 훌륭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 프로젝트 김태준 씨가 직접 책임지고 성공시키세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겁니까?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능력과 땀으로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 순간 태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제가 정말. 영숙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건넨 말이었습니다. 태준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믿는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영숙이 손을 내밀자 태준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뒤틀렸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지혜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나 사치와 허영으로 쌓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영숙은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경영인이 되었고 태주는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능한 관리자로 성장했죠. 일신무역은 마침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눈물 젖은 화해 이후 또다시 6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일신무역은 영숙의 지휘 아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재계의 잔다르크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죠. YS타워 최상층 서재, 영숙은 막 배달된 경제신문 일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영인 대상 수상 박영숙 회장이라는 제목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어요.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 부회장이 커다란 축하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부회장.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영숙이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산지사에서도 가장 먼저 축하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리본과 함께요. 우리 태준이가 보냈군요. 영숙의 표정이 한결 더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준의 밝은 목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들아. 지금 부산지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들 우리 회장님이 최고라고 난리예요. 네가 부산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지. 영숙의 칭찬에 태준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드릴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새로운 베트남 파트너사와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제가 만든 새로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해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태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했습니다. 200억이라고? 세상에, 정말 잘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숙은 진심을 다해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눈부신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최 부회장, 당신의 회장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영숙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 네, 그럴 줄 알았소. 내 아내와 아들은 분명 해낼 줄 알았소 하시며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최 부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서재 한쪽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네요. 사진 속 철민이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유력 경제방송국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성 경영인의 위대한 성공 신화를 주제로 다루고 싶다고 합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회장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실을 말해야죠. 영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진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착취하고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한 진실을요. 최 부회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부회장, 내가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었나 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영감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가는 강남의 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자신이 이룬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1000억짜리 빌딩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워했던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